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챗GPT의 능력은 독서의 힘이다. 그게 언어 모델의 기적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맹성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부모를 위한 독서 문화 강좌인데 웬 챗GPT가 나오나 하고 아마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요즘은 저희가 이제 AI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 AI 시대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 관련을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지피지기 백전불패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육 문제도 왜 그 손자병법 얘기가 나오나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GP는 이제 AI를 얘기를 하고 G기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AI를 알고 또 인간을 알므로 해서 미래 AI 시대를 갖다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챗GPT를 그동안은 써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그 챗GPT 사용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때 이제 잠깐 장난기가 들어서 챗GPT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닷가 백수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지 알려주세요. 이제 제 친구가 마침 백령도에 이제 은퇴하고 간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볼 건 아닌데 이제 5번을 보게 되면은 그 자연과 함께 하기 해갖고 아, 그 질문의 맥락이 바닷가 백수라는 것 때문에 이런 답이 나왔고요. 그 오른쪽에는 제가 살짝 바꿔갖고 모든 건 똑같이 하고 그 바닷가 백수가 아니라 그 서울 백수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고 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6개의 항목이 나오긴 나왔는데 내용이 거의 다 틀립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2번 그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으세요 하고 나오고 3번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경쟁력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에 봉사활동을 참여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 자체가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도시에 있는 사람이냐를 그 구분을 해갖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답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그 대화가 가능한 것이 챗GPT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질문을 또 던져봤습니다. 조금 더 어렵고 심오한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어떤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제가 던진 질문인데, 그 신혼부부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1은 3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갖다가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답이 쭉 나왔는데 1 플러스 1, 3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그 결혼한 그 부부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자식을 낳든 뭐가 되든 간에 어떤 새로운 시너지가 생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통 통용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가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했는데 조금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약간 철학적인 건데 그래서 부부 관계의 상담에 관한 걸 제가 질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했더니 여기도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네가 부부 상담을 좀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면 상담자가 어떤 문제에 복잡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국어를 했을 때는 얘가 묻지를 못하더라고요. 질문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제 질문 안 하고 계속 일반적인 답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로 바꿨습니다. 영어로 바꿔서 한 걸 제가 요거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영어로 바꿔서 질문을 했더니 얘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시작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더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거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그 GPT, 이게 챗 GPT도 GPT 3.5라는 걸 기반으로 보통 하는데 요거는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것 같고 많은 데이터로 훈련이 된 그런 그 AI한테 GPT-4한테 다시 또 물어봤더니 계속 저하고 대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대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해주고 계속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굉장히 깊은 곳까지 가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감을 제가 좀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GPT-4, 그러니까 챗GPT라는 것이 이제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챗GPT가 나온 지 지금 꽤 됐죠. 2022년 11월 말에 나왔으니까 꽤 됐는데, 그 챗GPT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적인 그 반응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 속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나타낸 게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지금 챗GPT도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스포티파이라고 그 음원 서비스가 있죠. 걔네들이 각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서비스들인데 각 서비스의 그 사용자 수가 이제 100만이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한 뭐 150일 정도 걸려서 100만 서브스크라이버가 나왔는데 뭐 인스타그램은 좀 짧았고요. 한 75일.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며칠 안 돼 갖고 이렇게 100만에 또 도달했다라는 거를 보시면은 이게 얼마만큼 그 유명세를 탔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그 챗GPT를 이제 출시를 한 오픈 AI사가 지금 몇 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그게 2023년 7월 달 얘기인데 이 사용자 수가 쭉 증가를 하다가 잠시 약간 멈칫하는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인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반응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신문 기사 같은 걸 몇 개 좀 따왔는데, 뭐 주로 보면 뭐냐면은 이제 챗GPT가 엄청난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활용법 같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얘가 뭘 잘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 챗GPT를 갖다가 기업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의 그런 그 비밀이 약간 그 회사 쪽으로 챗GPT 회사 쪽으로 가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는 뭐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세계적인 뭐 그 언어학자인 그 노암 첨스키가 이 사람은 좀 약간 챗GPT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 별거 아니다. 이게 뭐 결국은 어떤 표절을 좀 고급스럽게 하는 그 정도 프로그램밖에 안 된다라고 좀 약간 비하하듯이 한 발언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산업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 같은 데서는 그 챗GPT를 돌리는 그 AI를 돌리는 그 칩을 생산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회사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나라의 갤럭시 24, S24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챗GPT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그런 AI를 갖다가 그 디바이스 위에 올려갖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고 또 뭐 오픈 AI가 이런 걸 이제 출시를 했지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 사용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구글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버전을 내놨는데 최근에는 그 제미나이라는 버전을 만들어서 좀 챗GPT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큰 기업에서는 그 이런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를 갖다가 자기네가 이제 출시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IT 기업들이. 그래서 네이버 같은 곳에서는 이제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어에 좀 특화된 그런 그 AI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그 이런 챗GPT나 AI가 우리 사회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챗GPT가 나오면서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회계사 같은 그 직업들이 곧 없어질 것이다 하는데 회계사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고급 그런 그 어떤 지적 활동을 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런 사무직이나 행정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필요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법률 시장을 예를 들면은 그 법률 업무도 한 반 정도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급 변호사들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제 신입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 신입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을 갖다가 챗GPT가 거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전체적인 그 AI 시장, 그러니까 법률 AI 시장 자체는 증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변호 자리는 많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AI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1950년부터 이제 쭉그 타임라인에 그려놨는데요. 그 AI가 처음 출현한 거는 이제 57년, 8년 그때입니다. 그때 그런 용어가 처음 생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AI가 개발이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이 2022년도 빨간 그 삼각형이 있죠. 그게 이제 요 2022년이 선이 있고 2023년이 지금 빨간 그 삼각형인데 요때 이제 챗GPT가 나왔죠. 그래서 그 사이에 AI는 꾸준히 개발이 됐지만 2022년 챗GPT가 나오면서 갑자기 세상이 좀 바뀌어진 그런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보시면 이거 파란 줄이 두 개가 있는데 AI 윈터라고 돼 있는데 그 AI가 중간중간에 좀 혹서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투자도 안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은 이제 AI가 개발은 됐지만 그동안에 실질적 산업에 적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겨울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2022년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저희가 좁은 AI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알파고가 있었는데 2016년에 알파고는 잘하는 게 바둑만 잘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좁은 AI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이제 자기 영역에서만 잘한다는 거고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범용 AI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GI라고 얘기하는데 범용 AI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AI가 모든 면에서 인간 수준 내지는 인간보다 조금 더 잘하는 수준 그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범용 AI라고 하는데 그게 뭐 몇 년이 지나면은 그것이 이제 초지능 AI로 바뀐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지능 AI는 뭐냐면은 그 모든 면에서 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리고 또 자체 의도도 갖고 목표도 가질 수 있는 그런 AI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게 이제 초지능 AI가 오려면 앞으로 뭐 30년, 50년 뭐 그 이상 걸릴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또 생각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5년, 10년 만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부터는 그 챗GPT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수도 있고 또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럼 과연 챗GPT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그 뭐 이공학 교수지만은 그런 부분을 전혀 제가 사용하지 않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생각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뭐 수학이나 공학적인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인간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를 만들 때 항상 그 인간을 모델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능적인 존재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인간하고 대비를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GPT의 약자는 그 G가 그 제너레이티브에서 어떤 생성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는 그 pre-trained에서 사전 훈련됐다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다음에 T는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일종의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세 개를 엮어놓은 글자를 써서 GPT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최순 왜 붙었느냐? 채팅 아시죠? 그래서 채팅을 잘하는 GPT다 그래서 챗GPT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생성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챗GPT가 나오기 좀 전까지는 그 AI가 대부분 분석형 AI였어요. 분석형. 주로 분석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지를 보고서 여기 암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한다든지 해서 분석형 AI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GPT가 나올 때쯤 되면 생성형이라는 게 나왔죠. 생성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조용히 사색하는 사람은 하고서 이제 괄호가 나오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멋있다냐, 지루하다냐, 어느 게 더 잘 맞느냐?
이제 보게 되면은 조용히 사색하는 사람은 멋있다가 맞지 지루하다가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걔 중에는 나는 그런 사람 지루해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멋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 머리에는 그동안의 독서를 통해서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 멋있다가 더 잘 어울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멋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I love you more than I can 하고서 괄호를 딱 주면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 뭐 수영한다, 뭐 밥 먹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들어갈 단어는 say죠. 그런 식으로 그 문장이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예측하고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제 오늘 제목에도 나왔지만 이제 언어 모델이라는 게 구축이 돼서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 언어 모델은 이제 저희가 사전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AI를 갖다가 학습을 훈련을 시킨 건데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약 5조 개의 단어, 정확하게는 토큰이라고 하는데 단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5조 개의 단어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4달 동안에 계속 슈퍼컴 같은 거 돌려갖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컨텐츠를 갖다가 이제 읽어드렸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전 훈련되어 있다는 얘기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이 뭐냐?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변환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게 이제 한 96층이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좀 그림을 좀 보실 텐데,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조합이 돼서 GPT라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GPT고 버전이 이제 1, 2, 3 이렇게 있었는데 이 오픈AI라는 회사에서 버전 3.5를 가지고 훈련을 더 시켰습니다. 더 시킨 게 뭐냐면은 얘가 언어 모델을 갖고 이렇게 생성을 잘 하는데 대화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따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를 갖다가 받아갖고 사람들 줘갖고 이게 얼마나 적합하니 하고 물어가면서 계속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나오는데요. 처음에 GPT-3가 나온 게 2000년 5월이었는데 2022년 1월에 이제 그런 그 훈련을 시켜서 대화를 잘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AI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대답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대답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별도의 훈련의 안전성을 갖다 보장을 한 그런 AI가 나온 게 그게 결과적으로는 2022년 11월에 저희가 알고 있는 챗GPT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언어 모델이라는 게 지금 핵심인데요. 그럼 언어 모델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위에는 사람 케이스고 아래는 그 AI 케이스인데요. 사람도 이제 책을 많이 읽잖아요. 이제 태어나서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 뇌에는 어떤 언어 모델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제 머리 안에 언어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그 제 글을 하나 제가 붙여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제 뭐 따스한 햇볕으로 가득 찬 카페에서 혼자 녹차를 마셨다는 기억을 떠올리고 아련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이제 문장을 쭉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자, 나는 어제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 거고 그냥 내가 떠오를 거잖아요. 어제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그다가 밑에 카페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갔던 어떤 카페 같은 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머릿속에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저희가 그 언어 모델을 책을 많이 읽고 경험을 많이 해서 그 언어 모델이란 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언어 모델에는 이제 단어나 어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또 문장 구조나 뭐 의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그걸 언어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할 때는 실제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를 따라가잖아요. 이제 언어 지도도 마찬가지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언어 지도를 따라가면서 말을 생성해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언어 모델을 구축을 해갖고 있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 언어 모델 하나씩 있습니다. 그 대부분 좀 그 공통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같이 괄호넣기 했을 때 그 멋있다를 선택을 하지 지루하다 선택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언어 모델이 있고 그렇지만 각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읽은 책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가 다 언어 모델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AI는 뭐를 했느냐?
AI도 아까 보신 것처럼 약 5조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빅 컨텐츠를 갖고 훈련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AI도 결국은 언어 모델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 모델을 갖고 이제 단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화를 할 때 문장이 되는 것이고, 요즘 그 오픈 AI에서 나온 그 GPT의 터보 버전을 보게 되면은 사실 말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말을 자유롭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챗GPT나 AI도 독서를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이제 글을 이제 생성을 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과연 그러면 이 AI가 챗GPT가 어떻게 도대체 글을 생성해낼까 하는 부분을 간단히 이제 볼 텐데요. AI는 사실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AI의 시작은 일단 컴퓨팅입니다. 그리고 컴퓨팅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는데, 이제 AI의 지능을 우리 얘기할 때는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컴퓨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 상태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다른 기억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약간은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이걸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원래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걸 다른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결국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컴퓨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프로그램은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도대체 뭔가 그러면은 아주 쉽게는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 레시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레시피는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 음식 재료도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순서가 나오죠.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3번 뭐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이제 여기서 음식을 만드는 건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뭔가를 하게끔 기술해 놓은 거, 그걸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컴퓨터 알아듣는 언어로 쓰게 되면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딩이 모이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전반적인 이제 컴퓨팅의 이제 그 과정인데,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제가 세 가지 기계를 그려놨습니다. 한 가지 기계가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고기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그런 이제 기계인데, 예를 들어서 8이라는 재료를 집어넣으면 64가 나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 어떤 숫자를 받아서 그게 자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가운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체스 판 같은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어 줬는데, 이제 말이 어딘가 있죠. 그래서 그 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이 두 번째 프로그램은 3,4, 그래서 이제 좌표를 3,4인 좌표로 말을 옮기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쁜 강아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이미지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막 돌려갖고서는 이제 야, 이건 강아지야라고 판단을 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조금씩은 약간 AI스러운 기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걸 막 돌렸더니 얘가 강아지라고 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쪽으로 점점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그게 이제 컴퓨팅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도대체 AI, 요즘 AI는 보통 우리가 인공신경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뇌의 활동을 많이 모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제 알아야 되는데, 뭐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걸 다 알아야 됐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죠. 우리 뇌에는 그 뭐 이런 신경세포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신경세포 그림이 가운데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길다랗게 생긴 이제 세포가 하나 있는데, 왼쪽은 뭐냐면은 다른 세포로부터 어떤 그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상돌기란 게 있고, 걔가 쭉 이제 축삭돌기란 걸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그 시냅스라고 그래서 어떤 그 신호가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그 세포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게 되면 그 다른 세포가 또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일어나갖고 세포들이 연결이 돼서 정보가 이렇게 프로세싱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냅스는 뭐냐면은 두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맞붙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00개 내지 10,000개의 가지가 있다는 거니까 하나의 세포에서 나온 정보가 1,000개 내지 10,000개로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그 상태를 갖다 우리가 어떤 매개 변수로 표현한다라는데 1,000개나 10,000개의 그런 가지가 있기 때문에 1,000개나 10,000개 정도의 매개 변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 그 세포가 이제 1,000억 개 정도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러니까 1,000억 개인데 1,000개, 10,000개씩이나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접촉하는 면은 100조에서 1,000조 정도의 그 접촉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매개 변수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챗GPT라는 그런 AI가 있는데 얘는 뭐 1,750억 개의 매개 변수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도 이런 매개 변수가 있고 그 챗GPT를 하게 되면 거기도 매개 변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오른쪽 밑에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인공 뉴런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위에 뉴런이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구현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든 그 뉴런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은 이제 인풋이 있고 그 인풋을 모아서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출력으로 보내주는 아주 간단한 그 뉴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입력이 들어와서 모일 때 그 W가 쭉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가중치인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변하면서 이제 모든 게 바뀌게 되니까 걔네들 갖다 우리 가중치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뉴런들이 막 모이게 되면 오른쪽 그림 같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신경망인데 지금 그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하나의 신경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고 무슨 AI를 만드느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것들이 한참 많이 모여갖고 소위 말하는 이제 심층 신경망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럼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제 왼쪽에는 그냥 사람 뇌 신경망에 대한 이미지죠. 그래서 신경망이 계속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인공신경망에서도 지금 가운데 있는 그 입력, 은닉,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그게 아주 간단한 신경망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 붙여 나가게 되면은 오른쪽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한 이제 신경망이 되고 그 깊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깊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오른 가면 갈수록 많은 게 붙어 있으면은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깊이가 막 깊어지면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심층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간단한 신경망하고 심층하고 차이는 뭐냐? 지금 오른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간단한 신경망으로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점들을 갖다가 뭐 빨간 점, 파란 점, 뭐 초록색 점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대충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이제 그런 능력밖에 없는데 그 심층 신경망 즉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훨씬 더 정교하게 모든 것을 다 분류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됐다. 심층 신경망이란 거를 구현을 함으로 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심층 신경망이란 게 굉장히 복잡한 신경망인데 그리고 거기에 가중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중치는 도대체 누가 세팅을 하느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한다면 사람이 다 코딩하는데 이 AI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 망인데 거기에 있는 매개 변수를 사람이 직접 세팅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학습에 의해서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한다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이제 그 까만 박스가 하나 있죠. 저희가 보통 이제 블랙 박스라고 얘기하는데 걔가 하나의 신경망이라고 일단 가정하시고요. 거기 이제 입력하고 출력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입력이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고양이 이미지 같은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그럼 얘가 하는 일은 이거는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거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신경망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죠. 그럼 얘가 하는 거는 그 입력으로 들어온 소위 말하는 숫자 벡터를 받아서 이미지가 벡터로 변환이 된 겁니다. 그걸 받아서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골라내주는 그런 그 간단한 그 신경망이 되는 건데 이 안에도 매개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매개 변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학습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입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입력 숫자가 그 오른쪽에도 세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복잡한 신경망인데 그 안에 그 매개 변수가 다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에 의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하고 훈련 이제 과정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가 딥러닝이라고 그러니까 심층 학습이라고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학습하는 훈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글씨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학습 훈련 데이터가 있어서 그 x, y 값이 계속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x는 인풋이고 y는 이제 아웃풋이니까 그 데이터를 계속 주면서 얘 보고 x가 들어갈 때는 y1이 나와야 되고 x2가 들어오면 y2가 나와야 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얘가 학습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매개 변수를 갖다 계속 바꿔놔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층 신경망이란 것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언어 모델을 얘기를 하니까 자, 언어의 지능이 있겠죠. 그러니까 AI가 언어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언어 지능을 이해를 함으로써 이제 챗GPT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보통 신경망 기반의 자연어 처리라고 이제 하는데 이 신경망에 이제 숫자가 아니라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고 문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챗GPT 쓸 때 대화를 하는 게 문장이잖아요. 그럼 단어 하나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그 안에 처리가 돼야 될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기 이제 단어가 돌고래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돌고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글자를 그대로 못 들어가니까 숫자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바꾸게 되면 그걸 보통 저희가 이제 벡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을 좀 봐주세요. 이제 여러 가지 단어를 갖다가 이제 그 벡터로 바꿔서 소위 말하는 벡터 공간으로 저희가 다 사상을 시키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은 그 포인트 점 하나하나가 만약에 가깝다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의미냐면 단어가 서로 의미가 같을 때 가깝게 놓고 단어 의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제 서로 멀리 떨어지게끔 그렇게 단어들을 갖다가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사상을 시키는 거,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돌고래라는 거를 갖다가 그 이제 매핑을 하게 되면은 숫자가 나오게 되죠. 숫자열이 나오는데 보통 200개나 3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거를 200이나 300 차원의 그 공간으로 사상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통 단어를 인베딩 시켰다. 그래서 단어를 갖다가 공간으로 이렇게 매핑을 시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말뭉치 엄청나게 거대한 말뭉치를 써서 이런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게 그게 가능할 건가를 갖다가 그냥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 이제 문장들이 나오죠. 처음에 뭐 곡식이 마침내 다 여물게 되면 무엇이 옵니다. 또 기상학적으로 무엇의 기준은 일평균 기온의 이동 평균이다. 그래서 쭉 계속 지금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가려놓은 부분이 있죠. 가려놓은 부분. 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그 문맥을 잘 보시면은 단어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가을이죠, 가을. 예. 그래서 대부분 이걸 보시는 분은 쭉 읽어보다 보면 이게 가을이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을이란 단어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사실 문맥을 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국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영어다 러시아어다 됐을 때 어떤 단어를 가려놓고 주변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의미는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단어의 뜻을 내가 추정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컨텐츠를 주게 되면은 이 인공신경망이 스스로 각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 갖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벡터로 갖다 변환을 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재미있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어떤 공간, 벡터 공간에서 그 거리가 있으면은 그 거리가 결국은 단어의 의미의 그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남성 여성 관계가 나오는데
뭐 킹하고 퀸하고 맨하고 우먼하고의 관계가 서로 평행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남녀 관계가 이런 식으로 단어가 네 개가 있는데 단어 네 개 위치가 저렇게 됐다는 얘기는 서로 관계가 똑같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사 시제 관계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워킹하고 워크하고 또 스위밍하고 스웸하고 해놓게 되면은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돼 있는데 걔네들의 위치가 서로 비슷한 거예요. 서로 단어의 뜻이 다르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국가 수도 관계, 나라 이름하고 수도 이름이 있는데 걔네들의 위치를 갖다가 그 공간에서 보게 되면 서로 평행한 관계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재밌는 거는 그 지금 킹이라는 벡터 빼기 맨이라는 벡터 더하기 woman 하게 되면은 퀸이 나온다는 건데, 지금 킹하고 맨하고는 그냥 단어인데 그거를 벡터로 이제 바꿔서 공간에 집어넣게 되면은 킹에서 맨을 빼고 woman을 더하게 되면은 이제 여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 옛날에 이제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 벡터 연산에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그 벡터 연산을 통해서 지금 퀸을 찾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벡터 공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의미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께서는 아마 그냥 전체적으로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챗 GPT 할 때 GPT가 나왔었잖아요. 그 T가 뭐였냐면 이제 트랜스포머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일종의 하나의 알고리즘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신경망이 있으면은 그 신경망이 여러 단어를 쭉 받습니다. 우리 대화 같이 단어를 받게 되면은 걔가 여러 번 변화를 거쳐 갖고 어떤 하나의 새로운 표상이 나오는데 그 표상은 그 문장이 갖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 그다음에 단어들 간의 관계, 뭐 형식, 그런 모든 언어적인 정보를 계속 거기에 더해 갖고 최종적으로 모든 언어 정보가 들어가 있는 최종 표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그 다음 단계로 간다고 나오는데, 밑에 맨 오른쪽 그림의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영어 문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장이 이제 올라가면 그것이 한번 신경망을 통해서 변환이 되고 또 변환이 된 것이 또 변환이 되고 변환이 되고 해서 챗 GPT 같은 경우는 96번 변환이 됩니다. 그럼 변환을 왜 하느냐? 변환을 계속 해가면서 이 문장 열이, 즉 단어 열이 가지고 있는 각종 언어적인 정보가 조금 조금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96층을 올라가게 되면은 최종적인 표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단어 의미나 단어 간의 관계, 또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연관성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최종 표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번역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하는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인터넷에 엄청난 양의 문서가 있는데, 자, 프리트레인드 그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이제 언어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언어 모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인간의 뇌를 보게 되면 언어 모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뇌 어딘가에 있는데 그 신경망이 가지고 있는 회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언어 모델이 전부 다 다르게 다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인공신경망이 있는데 그 신경망 큰 거를 거기 매개 변수를 갖다가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상 언어 모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 1750억 개의 그런 매개 변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훈련됐는가에 따라서 다른 신경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경망이 일단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목적에 맞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뭐 감성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계 번역한다든지 질의 목적에 맞게 다시 한번 미세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또 미세 조정을 할 때에는 그때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학습 데이터, 훈련 데이터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 모델이 나오고 그거를 여러 분야로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언어 모델이 결과적으로는 딥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아주 그 심층 신경망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매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세팅이 된 것이 언어 모델이고, 인간은 당연히 이제 뇌에 있으면 뇌에 있는 그 신경 회로가
세팅이 되는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개 변수 같은 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어떤 언어의 특성을 다 학습을 좀 하는 건데요. 하는 건데 그 언어 지도 구축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거대한 학습 데이터가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 매개 변수 파라미터 값이 결정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뭐 세계적인 그런 그 IT 빅테크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그 언어 모델이 전부 다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AI는 그 매개 변수를 갖다가 이제 세팅한 건데 사실 인간은 매개 변수란 것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우리가 뭐를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뭔가를 뭐 추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뇌는 뭐를 얼마큼 읽었냐에 따라서 그 회로가 바뀌는데 그걸 저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보통 똑똑해진다고 하는 이유가 그 뇌의 가소성에 의해서 신경 회로가 바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AI 시대에 이제 두 가지 문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독서를 저희가 사람들은 독서를 하고 인공지능은 독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 들여갖고 스스로 이제 매개 변수를 갖다가 조정하면서 독서를 하는 효과하고 똑같은 걸 가져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AI 시대 그 두 가지 문해력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걸 가지면 될까라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그 교사분들한테 제가 들은 질문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챗 GPT가 다 해주는데 도대체 공부는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답하기가 난감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조금 더 이제 인공지능 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인간의 랭귀지 모델 LM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고 평생 우리가 읽는 책이 뭐 1000권이나 될까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뭐 5조 개의 단어를 읽어드리는 그런 그 인공지능의 거대 언어 모델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인간이 도대체 게임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책을 몇 권 더 읽는다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알긴 알아야겠는데 도대체 얼마큼 알아야 되나 이런 질문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그 제가 이제 2부에서는 2회차에서는 그 저희를 그 알파 세대 또 알파 세대를 기르고 있는 선생님이나 그 학부모님들께서 뭐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AI가 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AI 시대를 맞이해서 적어도 문해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일반 문해력이고 또 하나는 이제 AI 문해력인데 뭐 일반 문해력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육아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고 그래서 그 문해력을 가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글을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그 이해를 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해력이라는 게 꼭 글 쓰고 읽고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뭐 성찰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비판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 스스로 뭐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문해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능력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문해력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문해력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학습이 안 되니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AI 문해력은 뭘까요? 그러면 AI를 이제 이해하는 능력이 되겠죠. 그러면 AI를 이해하는 능력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 AI 아까 이제 그 변화의 속도를 보여드린 그래프가 있었는데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 변화에 적응하려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 어떤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꼭 컴퓨터 공학이나 과학을 공부를 해야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얼마만큼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AI가 어떤지 대충은 알겠는데 얘는 도대체 현재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매개 변수로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얘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가를 보긴 봤는데 아, 그런 이제 이해가 저희한테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현재 AI가 있고 뭐 내년, 5년 후 AI가 있고 그런데 얘가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것인가. 그래서 5년 후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집에 애가 있는데 얘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생쯤 되면 아니면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은 그 AI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을 해서 어, 세상이 변할 것인가 그걸 저희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애가 무슨 전공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영역까지 얼마만큼 얘가 발전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예측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문해력하고 그다음에 AI 기술을 갖다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기술은 어차피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오늘 제가 뭐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걸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을 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이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금 그 AI 시대에 그 AI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아주 기초적인 기술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다음 2회차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지금 문해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2회차 가게 되면 이와 연결을 해갖고 나머지 다른 이제 저희 알파 세대들이 갖춰야 될 그 능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